안녕하세요. 인천은혜 요양병원장인 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양원에서의 치매 노인 약물 관리입니다. 소개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요양병원의 진료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요양시설, 요양원이라고 하죠. 요양원의 촉탁의사 혹은 이제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하는 일, 관여된 일들은 모두 노인과 관련된 일이고요. 특히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요양시설에 계신 그 어르신들과 같은 분들이 저의 주된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어르신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물론 요양원에서의 치매 노인 약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진료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다 같이 아마 많은 공통점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매우 고령이시고 또 취약하시고 대부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 그래서 또 노쇠하시고 이런 취약한 대상이라는 점도 큰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많은 약을 복용하는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특히 이제 치매 관련된 약물 복용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복용을 시켜드는 것을 관리해 둘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환자 교육을 시킬 것이며 조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치매 이외의 흔히 드시는 주로 혈압,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약물에 대해서 어떤 원칙으로 드셔야 될지, 특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 이 동양 문화에서는 그 몸보신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게 많은 어떤 약을 드셔야지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예전부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예방적으로 약을 좀 드시는 게 좋다, 이런 문화들이 좀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그 건강을 책임지는 많은 분들도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보편화된 문화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노인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주로 요양병원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갖고 왔는데 아마 요양시설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1세 여성이고요. 치매로 입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된 증상은 배회였어요. 그리고 91세 여성 정도면 반 이상 태반이 보통 요실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세가 드시면서 수면 장애가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댁에서 계시다가 입원하셔가지고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배회, 요실금, 수면 장애에 의해서 침대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을 가시는 일이 잦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그 의사는 아미트립틸린, 우리 에나폰이라는 약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TCA 안티디프레센트라고 해서 이런 아미트립틸린, 에나폰 10mg을 HS로 투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수면 장애에 대해서 우리 흔히 졸피뎀이라고 하죠. 혹은 스틸록스라는 약물을 한 5mg 정도, 한 반티 정도로 HS로 투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들어간 약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에나폰이라는 약은 약물의 어떤 부작용상 입마름이 주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나폰에 의해서 입마름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을 많이 찾고요. 또 다른 부작용인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는 일이 또 잦아졌어요. 약으로 인해서 입이 마르기 때문에 많이 걸어서 물을 찾게 되고요. 또 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때문에 비틀거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처음부터 이제 위험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치 의사는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아티반을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로라제팜이죠. 어지럽다고 하니까 이 안정제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안정제를 드렸지만 이로 인해서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매우 산만해지는 우리 소위 선망 증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우리 병원 시설에서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비틀거리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할까? 낙상이 되면 어떡할까? 해서 이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고 이제 벨트 억제대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어르신은 어느 날 새벽 4시경에 스스로 억제대를 사이로 빠져나와서 화장실을 가시다가 결국은 낙상을 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의 골절로 밝혀지게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 이제 91세 여성이신 분들의 보호자분들께서 이 병원에 가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했으나 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에 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 듣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 시설로 오셔서 침상 안정 상태로 그냥 보존적 치료 중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경험 있으시겠지만 골절이 되고 나서는 그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절에 의한 심한 통증 때문에 의사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떻습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가면 식욕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또 기운이 없어지는 이런 노쇠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걷지 못하게 되면서 누워 있다 보니까 3일 전부터는 콕시스 에어리어의 욕창이 혹은 이제 압창이라고도 하죠. 발생하게 됐고 이런 요실금이 욕창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돼서 이제 도뇨관을 삽입하게 됩니다. 자,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 사례에서 그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 그 치매, 요실금, 수면 장애, 어지럼증, 선망, 낙상, 욕창, 노쇠와 같은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 노인 증후군, 영어로는 제리아틱 신드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좋지 않은 임상 결과들이 있죠. 입이 마르거나 억제들을 사용했거나 대퇴 골절에 대한 통증, 도뇨관, 이와 같이 결국은 많은 약을 사용함으로써 약에 의한 부작용이 또 부작용을 낳고 그로 인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약물들, 아티반, 마약성 진통제, 졸피드 이런 약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례를 통해서 특히 이렇게 취약한 노인분들의 있어서 너무 많은 약물의 사용이 다양한 이런 노인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희 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죠. 법인에는 이런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이죠. 요양원이 있는데 그때 거기 입소한 어떤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이 어르신이 제가 이날 사진을 찍던 날 그 오전에 이 요양보호사께서 이 어르신과 함께 제 외래 진료실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르신이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치매가 오셨다.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치매가 갑자기 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서서히 오는 걸 우리가 소위 치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침 오전부터 갑자기 치매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갑자기 치매가 왔다 하는 순간 어떠한 증상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떠한 질병명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이런 것은 치매라기보다는 우리 선망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례에서도 제가 선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망이라는 것은 치매와 증상은 엇비슷해 보여도 이 증상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산만해지거나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거나 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선망이라고 하죠.
선망은 정말 다양한 컨디션에서 생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노인 환자분들이 뭔가 평상시와 달리 영향을 주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컨디션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탈수가 왔다든가 식사를 너무 못하셨다든가 그리고 저혈당이 생겼다든가 통증이 너무 심한다든가 등등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 선망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여하는 약물에 의해서 선망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다행히 이 어르신의 그 선망의 원인은 제가 조금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망이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은 이 원인이 무엇일까, 최근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접근하는 것인데 제가 다행히 이분에 대해서 최근에 약을 처방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약이었냐면 별 약도 아니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안티히스타민제 중에서 유시락스, 라니티딘 그 같은 그때 가려움증과 소화제를 같이 처방을 며칠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이것이 바로 그 이분이 선망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생각을 추측을 했던 것이었죠. 자, 여기서 잠깐 이 표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치매와 구별 꼭 해야 되는 선망을 일으키는 다양한 약물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A, B, C라고 써놨는데요. 그 다양한 계통의 약물들을 A, B, C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A는 에널제식스라고 해서 진통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오이드와 같은 이 마약성 진통제가 선망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참 재밌는 게 안티로 시작하는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그 선망을 일으킵니다. 위에부터 보면 안티아리드믹스에서 안티라는 것은 항이란 뜻입니다. 몸을 저항한다는 뜻이고요. 항부정맥제, 부정맥을 치료하는, 예방하는 약이겠죠. 대표적으로 디곡신 같은 약이 있겠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특히 장기 요양시설에서 많이들 볼 수 있는 약을 제가 특별히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티바이오틱스 뭡니까? 그렇죠. 항생제죠. 그 안티컨벌선트라고 해서 항경련제가 되겠고요. 안티디프레센트인 항우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나폰의 경우도 여기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사례 와 같은 경우에 제가 처방했다고 하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이드록시진이 우리 상품명으로는 유시락스가 되겠고 그 외에 라니티딘, 시메티딘과 같은 약도 선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안티네오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항암제, 그리고 항정신병제, 안티사이코틱스죠. 그리고 진경제. 자, 여기까지가 A로 시작하는 다양한 약물이겠고요. B는 벤조다이아제핀. 대표적으로 발륨이 있겠습니다. 다이아제팜이 있겠고요. 로라제팜과 같은, 아티바만과 같은 약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코티코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도 장기 복용할 때 혹은 고용량을 쓸 때 이것이 선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CNS 관련된 다양한 드럭들이 선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어르신의 경우는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유시락스와 이 라니티딘과 같은 항히스타민제가 선망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했고, 그렇다면 저희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분이 드시던 이 항히스타민제를 빼주십시오. 그만 드시게 해주십시오가 저희 처방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약을 끊고 나서 3일 후에 찾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주변에 계시던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없어지셨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게 되고 아까 그 기저귀 차고 있고 하던 모습에서 멀어져서 이제는 바지도 스스로 입으시고요. 이게 지금 저하고 이야기 나누던 이런 모습을 제가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돌아오시고 약을 단지 끊었을 뿐인데 이 선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고령의 노인분들이 많고요. 이 노인들은 그냥 우리가 젊은 사람은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콧물약과 같은 항히스타민제는 약간 졸린 정도의 그 부작용만 있다면 이런 고령의 그 취약한 어르신들에서는 그것이 마치 치매와 같이 선망의 증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특히 노인에서는 어떤 상태가, 특히 정신적 상태가 달라졌을 때 최근에 새로 처방된 약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혹시 원인이 아닐까, 원인을 추정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어르신에 대해서
처방을 할 때, 혹은 여러분이 계신 요양시설에 오신 촉탁이 선생님에게 에게 리포트를 하실 때 이런 최근에 바뀐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르신들의 증상을, 특히 선망과 같은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폴리파머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폴리파머시라고 하면 이 다양한 뭐 이런 그림을 포함해서 정말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어떤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다약제 복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폴리라는 것이 뭐 여럿이라는 뜻이니까요. 폴리파머시, 다약제 복용은 그 노인의학, 즉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폴리파머시, 다약제 복용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전에 나왔던 그 연구 자료인데요. 어떤 가정의학과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관이니까 비교적 그 장기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약제 복용 실태, 그리고 부적절한 약물 처방에 대한 상태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평균 드시는 약물 복용 개수가 7.23개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7.23개라는 거는 7.23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알수만 따지면 훨씬 뭐 10개, 10알, 20알 정도 드신다는 이야기고요. 최고 27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폴리파머시, 즉 다약제 복용을 줄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항상 관심 갖고 우리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양병원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참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 고민하냐면, 이 어르신들을 입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 보통들 평상시에 드시던 여러 가지 처방전들을 갖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언뜻 보시기에도 여기 이 약물에도 한 10가지 정도 있고, 여기도 한 서너 가지, 이 그림으로 나온 것도 한 10몇 가지 해서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되는 약물들을 정말 여기저기 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 많은 약물들 중에 정말 겹치는 약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약과 이 약이 같이 들어갔을 때, 야, 이것을 과연 이 노쇠한 어르신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허약한 어르신이 이 약을 잘 복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은 약물을 드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신 요양원에서도 약물 복용을 도와드릴 때 정말 여러 병원에서 다양한 약물들을 갖고 오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이 되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 보호자와 면담을 통해서 약물을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갖고 왔을 때 충실하게 하나하나 그대로 복용 하는 것보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약은 좀 줄여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요양원 촉탁의사 활동 중에 이제 보호자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25가지 약물을 드시던 어르신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25가지를 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건 아니었고, 한 서너 군데 의원과 뭐 대학 병원 교수님 약물을 합쳐서 25가지 약물을 드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약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며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 보호자 말씀이 한 4군데 병원에서 약을 타다 쓰는데 각 그 의사 선생님들이 뺄 약이 없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의로 요 약은 제가 드릴 테니까 요 병원은 가지 마시고 요 약은 좀 줄이시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약물 조화 클리닉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이윤주 교수님이라고 노인 그 내과 전공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요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 최근에는 이렇게 노인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약물을 좀 노인 어르신들 드시는 복용 약물을 좀 줄여드리자. 그리고 겹치는 약은 중복을 좀 피하도록 하고, 혹시 어떤 약이 어떤 부작용이 어르신들한테는 좀 클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적절 약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약물들을 좀 줄여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 조화 클리닉을 개설을 했고요. 특이한 점이 우리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임상 약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을 문진을 통해서 알고 필요한 약을 정리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클리닉까지 생겼다고 할 정도로 이 어르신들에 있어서 약물을 줄여주고 조절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약을 복용하는 이 문화를 좀 줄여보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실제적인 그 문제들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약물 복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보셨을 겁니다. 시냅스라고 하죠. 신경 세포와 신경세포 그 사이를 시냅스라고 보통 해요. 그 신경세포는 영어로는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뉴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신경세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뇌에서 그 신경세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전달을 해서 다음 신경세포로 넘어가는 이런 모식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들 그 어르신들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 뇌 속에서 이 공간 안에 아세틸콜린이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이 감소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지각 능력이죠. 인지 능력에 좀 영향을 주고 아세틸콜린이 떨어질수록 그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매 어르신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아세틸콜린 농도를 높여주는 것이 이 치매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됩니다. 치매라는 것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주는 아세틸콜린 감소를 막아주는 게 큰 우리 약물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어떤 효소입니다. 이 역할은 아세틸콜린을 분해해버리는 겁니다. 이 글자 그대로.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돼 버리면 우리 인지 기능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이 효소를 억제시키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명칭은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라고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신 아리셉트, 성분이 도네페질입니다. 그렇죠? 도네페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은 레미닌이라는 약도 있고요. 이런 약물들이 바로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론 패치라고 해서 붙이는 형태의 이런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의 어떤 기전이 이와 같은 아세틸콜린을 좀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NMDA 수용체 기량약이라고 해서 약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런 에빅사, 메만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기전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치매약 을 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혹은 이런 치매약을 먹었다고 해서 치매가 치료가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파란색, 아래에 이제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빨간색부터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자연 경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인지 기능 상태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치료 후,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지 기능 향상 약을 드리면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 그것이 보통 3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인지저하 상태로 가는 기간을 3에서 5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3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80대 이상, 90대 이상의 이런 고령층의 치매 어르신들에 있어서 3에서 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요양시설에서 보통 입소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따져보면 보통 한 3년 내외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에 있어서 치매약을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는 그 질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 또 인지 기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약을 드시는 것이 오랫동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을 노인에서는 약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다약제 복용, 폴리파머시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치매 약만은 좀 오래도록 드시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아리셉트와 같은 이런 약들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미팅, 구토를 한다거나 뭐 어지럼증을 있다거나 호소한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손 떨림이 있다거나 뭐 실신을 한다거나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미팅과 같이 GI 트러블,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거나 뭐 보미팅을 하거나 오심이 있는 것은 처음에 아리셉트와 같은 약물을 처음 드실 때 많이들 겪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약을 처방할 때 뭐 도네페질이든 도네페질 5ml든 뭐 10ml든 처방할 때 가능하면 적은 용량부터 처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을 드시고 나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런 부작용들이 좀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견딜만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좀 드셔보시다가 적응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약물 계통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다른 계통 그쵸. 다른 계통으로 약물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좀 더 저용량부터 시작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리셉트 같은 경우는 10ml짜리, 5ml짜리가 있는데 처음부터 10ml짜리를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유심히 보십시오. 약을 드시고 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시는지 식사를 못 하시는지 보신 다음에 아무래도 약이 들어간 이후에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약물 용량을 좀 줄여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약인데요. 우리가 치매약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 치료제.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치매 치료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치매 치료제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한 행동 심리 증상들이 있습니다. 공격성이라든가 뭐 배회라든가 뭐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치료제는 뭐 이것도 우리가 치매 치료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는 것이고 특히 항정신병 약물들 뭐 할로페리돈, 리스페리돈, 자이프렉사, 쿠에타핀과 같은 약물들을 주로 쓰는데 이런 항정신병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침을 뭐 계속 흘린다거나 뭐 주무신다거나 낮에 존다거나 뭐 개성을 지른다거나 식사 장애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파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아시는 병 중에 도파민이 감소되는 그 신경계 질환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파킨슨 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떤다거나 점점 얼굴 표정이 없어진다거나 결국 나중에는 걸음걸이에 문제 생긴다거나 하는 파킨슨 병과 같은 증상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심리 치료제 이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고요. 이런 우리가 BPSD라고 합니다. 행동심리 증상이요.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첫 번째 치료적 접근법은 비약물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건강한 치료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지기능 치료가 아닌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가능한 약물을 좀 쓰지 않거나 약물을 늦추거나 최소한의 용량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약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인지기능 치료제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오래도록 쓰는 것이 좋겠고요. 행동심리 치료제는 최대한 늦게 소량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런 치매 약물 복용의 큰 원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저는 저희 소래포구 근처 인천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출근하는 길에 재밌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이 노란 버스는 그 어린이집 차량이었고요. 이 하얀 버스는 그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 차량이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아주 일상적인 아침 풍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마치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오듯이 이런 주간보호센터 차량들이 오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는 점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거 중심의 그 케어가 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있는 요양시설이 어르신 케어의 중심에 있다면 아마 앞으로는 점점 그 중심에는 집이 있고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런 지역사회 참여라든가 뭐 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라든가 뭐 재가 서비스와 같은 역할들이 점점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우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양시설에서는 그 특히 독거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방문을 통해서 케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 약물 그 복용 그 지도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때 약 포장을 좀 따로 함으로써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삼가하도록 하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린 투약 달력이라든가 과자 상자 등을 이용해서 한 일주일 단위로 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림으로써 이 약 복용을 빠뜨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반면에 또 이제 약을 중복해서 먹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자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지역사회에서 뭐 크게 약 복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독거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독거하는 어르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하면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지 저하자 약물 복용 수능도 높이는 방법 중에 뭐 제가 일본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런 달력 타입의 어떤 약물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쓰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취침 해가지고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해서 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보호자한테 드리면 보호자분들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걸어놓고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띄어서 먹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과자 상자와 같이 어떤 응용을 해서 이런 뭐 3칸짜리 과자 상자 월화 수목 금토 일 써놓고 하나씩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수능도를 높이는 방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치매 노인 약물 복용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특히 지역사회에서 혼자 계시는 혹은 두 분의 노인 부부가 사시는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 치매 노인의 약물 복용 수능도를 한번 예측해보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가족분들에게 연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그 약물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가정 방문해서 방문 간호를 하신다면 체크리스트를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문제는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인데요. 약물 복용 중인 치매 노인에게서 염려되는 사항들을 마련해 놓고 방문하는 날짜별로 여기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뭐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후로 약을 이렇게 나누어 놓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리고 옆에서 돌보면서 처방전대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처방대로 약 먹을 시간에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약을 정량보다 적게 먹거나 더 먹는 것은 혹시 없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그 증상 및 상태에 따라서 약을 조정하기는 어려운지 그리고 증상 및 상태에 따라서 약 복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우신지 혹은 이 어르신이 약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혹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삼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지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실 분은 있는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하진 않는지 약 효과를 확인해 줄 분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증상과 상태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인지 약 효과라든가 부작용, 복용 방법 등에 대해서 혹시 이분이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갖고 표시하면서 체크가 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호자분과 혹은 이제 병원 측과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하는 이제 장기 돌봄 환자의 약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가정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응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치매 노인이라면 이 기형 장애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누락하지는 않는지, 또 반대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잊고 반복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혈압약을 드시는데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당뇨 수치가 최근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이 처방전대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를 먼저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단순히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수치가 떨어졌을 때 조절되지 않았을 때 그냥 병의 진행이 더 되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만약에 배우자시라면 이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연령대가 이 치매 어르신들과 비슷한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배우자는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매 이외의 특히 고혈압, 혈당, 당뇨병 약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혈압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해 놨고요. 노인 혈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맥압이 커진다고 합니다. 맥압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지나치게 커져 있고요. 그리고 이항결합은 크게 높아져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립성이란 말은 왜 나왔냐면 이 수축의 혈압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노인 혈압의 특징이 되겠고요. 혈압에 또 일중 변동이 있습니다. 아침 혈압 다르고 점심, 저녁 혈압이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 그리고 고혈압 외에 동반된 그 심혈관 위험인자나 질환이 많다는 것. 그리고 수면 중에 우리가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중에는 혈압 하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통 되어 있고요. 백의 고혈압이라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괜찮으신데 병원에 오면 긴장하셔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만 보면 높아진다고 해서 올라가는 배구고혈압, 그리고 식후 저혈압이 또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 기립성 저혈압도 잘 일으킨다 하는 것이 노인 혈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노인에서 이런 고혈압을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당연합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혈압약을 드셨을 때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스트로크도 30% 줄이고요. 그리고 관상동맥질환, 그리고 토탈 모탈리티라고 해서 전체 사망률을 한 13% 줄여준다 해서 아무리 노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고혈압 치료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혈압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4년 가이드에서는 이제 미국의 가이드입니다. JNCAC라는 가이드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치료하는 타겟을 140이 아니라 150 정도로 조금 느슨하게 높여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이베트 연구라고 해서요. 우리가 요양원에 계신 분들 보통 평균 한 80세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세 이상도 고혈압을 적극 치료하라고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노인인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다는 얘기가 중요하죠. 자, 반대말은 뭘까요? 그쵸? 조금 건강하지 않고 취약하고 치매도 걸리시고 지역사회에서 계시는 것보다 이런 요양시설에서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는 이런 분들일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적극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제가 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가혁이라고 혁가라고 써 있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하던 중에 얻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 은혜 요양병원에 좀 취약한 어르신들이죠. 입원을 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 100분의 그 자료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 7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쇠하셨던 안 좋던 분들은 529일이었고요.
이 말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실 정도의 취약하시고 치매가 있으시고 뭐 노쇠하신 이런 어르신들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사시는 분은 5년, 10년도 사시겠지만 평균 한 2년 정도 사신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과연 혈압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연구들에서 그렇지는 않다,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선생님들 아달라트라는 상품명으로 그 혀에 녹여서 먹는 그 속효성 니페디빈이라는 혈압약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방은 노인에서는 금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 경험해 보신 분은 있겠지만 그 아달라트를 혀에 녹여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수축혈압이 20 혹은 25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잘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혈압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 폐적 장기인 콩팥, 뇌, 심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뇌에 손상이 오면은 스트로크, 그로 인해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고요. 심장에 혈압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혈류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그로 인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경색, 심근경색, 사망 등이 보고되면서 미국 식약청 FDA에서는 그 고혈압성 응급시에 니페디핀 설화 투여를 금지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이런 취약한, 허약한 노인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계신 시설에 이런 아달라트란 약을 녹여서 드시는 약이 있다면 그거 없애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엄격하게 당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 당이 너무 큰 변동이 있거나 혹은 저혈당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성 당뇨병인 뭐 식사요법이라고 해서 식사를 좀 줄이시고 뭐 채소나 섬유소 위주로 드시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한테는 큰 의미 없는 그 교육이 됩니다. 오히려 노인에서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다거나 이로 인한 복부 팽만 혹은 복통을 유발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십 년간의 식사 습관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규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드십시오 하는 정도로 교육하고요. 필요한 어떤 당뇨병의 조절은 약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운동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이 좀 젊은 사람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노인에서는 좀 신중해야 되고요. 또 운동하시다 보면 저혈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분 휴대하고 당뇨임을 알리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 당뇨병 조절의 목표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FBS 100, 그 PP2 140에서 160의 기준은 노인에게서 너무 엄격하다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그냥 200 정도 넘지 않으면 충분하고 우리 공복시 혈당의 FBS도 한 140 정도 넘지 않는 정도면 적절하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기준보다 한 40 정도, 50 정도를 높게 잡는 것이 좋겠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노인의 경우고요. 특히 좀 더 취약한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계신 요양원에서는 이 기준을 좀 더 느긋하게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그 널싱홈 일리저블 엘더리 어덜트라고 해서, 자, 널싱홈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계시는 요양원을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에 계실 만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뭘 검사를 했냐면 우리 HbA1c죠. 당화 혈색소입니다. 당화 혈색소를 7 정도 미만으로 엄격하게 조절했느냐, 혹은 7에서 7.9, 혹은 8에서 8.9, 혹은 9 이상, 색깔이 짙어질수록 좀 느슨하게 조절한 군입니다. 그러니까 네 군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나눠서 6개월 후, 12개월 후, 24개월 후에 어떤 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로축을 보면 그 펑셔널 디클라인이라고 해서 기능 상태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혹은 사망, 데스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를 한 표입니다.
자, 그런데 6개월째는 이 당화혈색소를 조절한 거에 대해서 별 차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2개월, 24개월 가면서 어떻죠? 이런 기울기가 기울어집니다. 더 급격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 미만으로 조절한 더 엄격한 이 조절한 군에서의 이런 사망이라든가 기능 저하가 그냥 9 이상으로 조절한 느긋한 군보다 더 많이 돌아가시더라 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조절을 해봐야 뭐 사망률을 줄이거나 뭐 건강상의 이득이 되는 점은 없고, 오히려 엄격하게 조절하다 보니까 저혈당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생김으로써 오늘 수명도 단축된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주요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혈당 조절의 목표를 그 당화혈색소 HbA1c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이 어떤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젊은 사람에 있어서 HbA1c, 당화혈색소의 그 치료 목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최근에 좀 더 엄격해져가지고 6.5다, 뭐 6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노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조절하다 보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이면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한 7.5 정도면 충분하다. 그 목표를 7.5 정도로 잡아라라고 하고요. 또 이 특별한 경우 혹은 심한 저혈당이 있는 분들은 8에서 8.5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느긋하게 그 혈당 목표를 삼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그 제한된 기대 여명. 자, 제가 아까 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한 2년 잡고요. 요양원은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기대 여명이 좀 제한됐거나 혈관 합병증, 심각한 동반 질환 있는 분들, 인지장애, 치매와 같은 분들, 그리고 기능적으로 의존한 상태. 자, 이런 분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자, 이런 특별한 경우는 목표를 8에서 8.5 정도로 잡으라고 하니까 정말 뭐 엄격하게 조절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일본의 도쿄대학교에 그 노인병학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진료하는 그 노인 그 의사 선생님을 노인병 전문의 선생님을 제가 이제 지인으로 알고 계셔서 그분 그 강의를 듣다가 이런 자료를 제가 얻게 되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 도쿄대학교에서는 이제 어르신이 인지기능이 떨어진 치매 어르신들한테 약물을 처방할 때 이런 글씨를 잘 못 읽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침이다, 해가 중천에 떠지니까 점심, 그 저녁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돼 있고, 더 놀라웠던 것은 실제 처방 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어르신은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그림 스티커를 붙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오더를 준다고 할 정도로 되게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2018년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대한노인병학회 그 잡지입니다. 학술지에 그 일본에서 최근에 그 노인분들을 위한 약물 조절 그 수가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관련된 그 논문을 제가 그 부탁을 해서 우리 AGMR이라는 노인병학회 학술지에 실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그 수가 제도를 소개해주고 있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에서는 6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 중이던 어떤 특히 노인 환자가 2가지 이상의 약을 줄이면 한 25,000원 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이제 병원 측에 보조해 주고요. 더 재밌는 것은 이 성과가 꽤 괜찮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요. 그래서 한 2년 후에 2019년, 2018년에는 그 약국 지역사회 약국에서도 6가지 이상의 많은 약물을 복용하던 분들에게 이 약사가 2가지 이상의 약을 줄이도록 그 안내를 해주면 한 12,500원 정도를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노인이 많은 선진국에서도 점차적으로 노인에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라에서도 수가를 만들고 약을 줄이는 것이 참 바람직한 어르신들에 대한 약물 복용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외국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에서는 약물 개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약물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병원 측에 의사 선생님께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보호자 교육할 때도 환자 교육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 얘기에서 치매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약물은 가능한 오래 드시는 게 좋겠지만 우리 행동 심리 증상에 대한 약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않도록 그리고 비약물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게 2번째 얘기였고요. 마지막 그 고혈압 약물 그리고 당뇨병 약물을 복용할 때는 우리가 젊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노인에 비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너무 엄격하게 조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몇 가지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또 요양시설에서 그 힘쓰고 계신 여러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나마 약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